여보, 나 너무 추워요. 제발 열어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차그마치 30년 넘게 내 청춘도 내 인생도 다 당신한테 바쳤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아내 미숙의 손바닥은 얼어붙은 철문에 피가 맺힐 만큼 부딪혔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정우는 차갑게 눈을 내리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당신이 이해 좀 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평생 동안 시장에서 생선비를 내맡으면서 손님들이랑 거래처 사장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구급신거리며 생선 빨았어. 당신은 내 발목만 잡았잖아. 뭐, 발목이라니? 미쳤어요. 매일 당신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아침 밥 차려주고 같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가게랑 집도 당신기랑 자존심 세워주려고 공동명의 아니고 당신 이름으로 다 했잖아. 새벽 시장도 내가 나가고 뒷정리까지 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발목을 잡았다고요? 미숙의 처절하고 슬픈 절규는 얼음처럼 굳어가는 숨결에 섞여 메아리 쳤다. 미숙의 30년 동안 바친 세월은 온몸을 태우는 양초 같았고 남편의 행동은 그 양초를 한순간에 거트린 바람이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새벽 4시 반 한 겨울 찬바람이 부두를 휘몰아치는 가운데 김미숙은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30년간 한 번도 빼뜨린 적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 건강하시네요. 오늘 물건 어떻습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미숙만큼 성실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경매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정리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해온 지 벌써 30년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와 함께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이제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수산물 유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박정호 수산이라는 간판 아래 냉동창고 3동과 트럭 10대 그리고 시장 내 점포 5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경매장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정호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각 결혼했을 때는 함께 새벽에 일어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매장으로 향했는데 말입니다. 여보, 오늘은 광어가 좋다던데. 한번 봐요. 그래. 미숙아, 너 눈이 제일 정확하지. 그때는 정말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정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변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업 확장 때문에 서울 출장이 많아졌다며 일주일에 사나우식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서울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정우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사업 일에 참견하지 마 집안 일이나 잘 챙겨. 예전에는 모든 일을 함께 상의했던 정호였는데 언제부터 인가 미숙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매장에 나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이제 사업이 커졌으니까 너가 굳이 나올 필요 없어. 집에서 쉬어도 돼. 하지만 미숙에게는 일이 곧 삶이었다. 30년간 몸에 배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한 미숙은 익숙한 손길로 어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고등어 상태가 좋네요. 얼마예요? 아,
사장님, 오늘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거라 싱싱합니다. 어부들과 중간 상인들은 모두 미숙을 알아봤습니다. 30년간 쌓인 신뢰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고르신 물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장님 보고 물건 들여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런 미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너해하기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능력이 인정받는 것이 왜 기분 나쁜 일일까요? 함께 일고 온 사업인데 왜 혼자만의 공로로 만들려고 할까요? 오전 9시 경매를 마친 미숙은 냉동창고로 향했습니다. 구매한 수산물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동창고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우가 낯선 남자들과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산업계에서 보던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회사원 같았습니다. 여보, 미숙이 다가가자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숙아, 여기 왜 왔어? 경매 끝나서 냉동창고 정리하러 왔는데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거래처 사람들이야. 사업 확장 관련해서 낯선 남자들은 미숙을 힐크 보더니 정우에게 몸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다시 묻자 정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자꾸 묻지 마. 사업상 기밀이야. 사업상 기밀이야. 사업상 기밀이야. 30년간 본일을 함께 해온 사이에 무슨 기밀이 있을까요? 미숙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서울 출장이 너무 잦지 않아요? 한 달에 열흘도 넘게 집을 비우니 정우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돈 벌어오는 일인데 문제라는 게 아니라 몸이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집에서 은은할 일도 많고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는 집안일만 하면 돼. 미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작은 일까지도 함께 은은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배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도 30년간 이 일을 이뤄왔잖아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우가 비우듯이 말했습니다. 너가 뭘 알아서 도움을 줘. 시장에서 생선 고르는 것 외에 뭘 할 줄 알아?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일고 온 사업을 정우는 혼자만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돼. 저도 이 사업에 많은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이고 은행 대출도 내가 받았어. 법적으로 이 사업은 모두 내 거야.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자 남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던 것이 하지만 그것이 미숙의 노력과 공헌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경매부터 밤늦은 정리까지 미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변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잦은 서울 출장, 냉동창고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배제하려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곧 닥칠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미숙은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반번 어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미숙은 경매장에서 고등어 한 상자를 샀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변화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모르는 사이 정우는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미숙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말입니다. 냉동창고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들, 그리고 서울 출장의 진짜 목적,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미숙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우의 서울 출장이 점점 잦아지고 집에 있을 때도 전화 통화를 피해서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시고 가. 미숙이 물어도 정우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서울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거래처 사람들과의 저녁 약속이라고 하지만 정우의 표정에서는 다른 감정이 잊혔습니다. 마치 설레는 듯한, 그리고 조급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정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늦어도 걱정하지 마. 서울에서 이틀 있다가 올게. 미숙은 창문으로 정우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의 정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대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울 출장에서 입고 온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주머니에서 종기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땡땡 백화점 본점이라고 적혀 있었고 구매 품목을 보고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핸드백 30-80만 원, 명품 목걸이 250만 원, 명품 향수 20만 원, 총 650만 원 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누구에게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산 것일까요? 두 번째 종이는 작은 편지였습니다. 여성스러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 선물 정말 고마워요.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사주세요? 정우 씨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요. 빨리 아내 분과 이혼 정리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해요. 사랑해요. 정우 씨. 수진이가 미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분류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더욱이 이혼까지 약속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이런 배신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한 번에 이런 거액을 다른 여자에게 써버렸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미숙이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쓰기 어려웠는데 다른 여자에게는 한 번에 65. 미숙은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빨리 아내 분과 이혼 정리하고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정우가 이미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미숙은 시장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심각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반골 어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의 최근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자진 서울 출장 새옷 구입, 머리 손질 모든 것이 다른 여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정우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새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요? 미숙이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응, 사업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정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우가 젓가락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사업만 하고 계세요? 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업이지. 미숙은 주머니에서 찾은 영수증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정우는 영수증과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변학을 맞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네, 여보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수진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머니를 뒤졌다고 빨래하려고 준원이 확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덕은 다나 다른 여자와 닥쳐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정우의 반응에서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분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65만 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다른 여자에게 사줬다고요.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수진이와 사귀고 있어. 그리고 너와 이혼할 생각이야. 미숙은 직접 들으니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30년 동안 나한테 짐이 되기만 했잖아. 짐이라고요? 저도 이 사업을 함께 읽어왔잖아요. 함께 읽었다고 정우가 비우셨습니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이 모든 게 내 능력으로 된 거라고. 미숙은 억울했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것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일까요?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돼. 저 없었으면 이렇게 사업이 클 수 없었잖아요. 그런 착각은 이제 그만. 수진이는 대학도 나왔고 영어도 할 줄 알아? 너 같은 시장 아줌마와는 차원이 달라. 미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 아줌마라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동반자를 그렇게 부르다니. 수진이는 몇 살이에요? 47살이야. 나보다 8살 어린. 미숙은 다른 여자의 나이를 들으니 더욱 착잡했습니다. 자신보다는 5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작년부터 수진이는 서울에서 수산물 유통회사에 다녀 거래처에서 만났습니다. 미숙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서울 출장의 진짜 목적, 그리고 사업 확장이라는 핑계,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켜라는 거예요? 간단해.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면 돼. 이혼. 그래, 이혼.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함께 일고 온 건데 재산. 정우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이고 부동산도 내 이름이야. 법적으로 너 가질 건 하나도 없어.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이 조금이라도 덩덩덩거리며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해서 모든 걸 남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숙의 것이 가시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30년간 함께 3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언제까지 집에서 나가야 해요? 정우는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한 달 줄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 것도 없는데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미숙은 정우의 차가운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 딸 현주랑 아들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따로 얘기할 거. 엄마가 성격이 이상해져서 이혼하게 됐다고 할 거야. 미숙은 정우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나쁜 담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단순한 충동적 분노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우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미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맨손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고 온 것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할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우의 행적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분명히 다른 비밀도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을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불륜뿐일까.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30년간 강해온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숙이었습니다. 정우의 행동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우로부터 이혼 통고를 받은 후 미숙은 며칠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헌신한 것을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우가 왜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하려고 할까요? 단순한 불륜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도 될 텐데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정우가 또 다시 서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있을 거야.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미숙은 이 기회에 정우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 정조의 이상한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먼저 냉동창고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정우가 혼자 관리했던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냉동창고 앞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산물 읽고 장부를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두 개의 다른 장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소 보던 것과 같은 정상적인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 장부에는 부산 앞바다산 광어 100kg당 3,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다른 장부에는 한성수산 납품 광어 100kg당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수산 미숙은
이상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부산에서 잡힌 저렴한 생선을 가져왔는데 서류상으로는 서울의 한성수산의 고급 생선으로 비싸게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어치의 거래가 모두 가짜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었는데 한성수산으로부터 받은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치의 생선을 보낸 기록만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로 돈을 빼돌린 거구나. 미숙은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성수산에서 일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정호와 국모에서 가짜 거래를 통해 그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렴한 생선을 보냐면서 서류상으로는 비싼 고급 생선을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있었습니다. 차에 근 둘이서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 그 돈으로 정호는 수진이에게 비싼 선물도 사주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계속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 서랍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김미숙 생명보험 증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험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남편 박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미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일자를 보니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쯤 정호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위내시경을 하고 마치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할 때 옆에서 남편이 뭐라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때 몰래 보험에 가입시킨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호가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진이와의 횡령이 발각되면 둘 다 감옥에 가야 하니까 그 전에 자신을 없애고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살인이었어. 미숙은 두려움에 덜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서류들을 급히 정리했습니다. 아, 여보, 일찍 돌아오셨네요. 정호는 미숙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그냥 장부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미숙에게 다가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보험 증서를 본 순간 정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 이걸 다 봤어?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인데 왜 제가 모르죠?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미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너무 많이 알았어. 정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성수산 거래의 기록도 봤지?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정호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정호의 표정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지금의 정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해봐요. 미숙이 달래려고 했습니다. 얘기 이미 늦었어. 정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미숙을 밀쳐서 사무실에서 나가겠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미숙이 당황했습니다. 정호는 미숙을 냉동창고 입구로 밀고 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더니 미숙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우는 이미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 열어요.
미숙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럴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숙이 절규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해.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정우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온도는 영하 10. 미숙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추위가 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숙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냉동 창고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숙의 손과 발이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얼어줄게.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우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얼어줄게 만든 다음 사고사로 위장해서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진이와 함께 횡령한 돈의 구멍을 메우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정우의 범죄를 폭로해야 했습니다. 미숙은 냉동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출구가 있을까 했지만 오직 하나뿐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시간 후 같이 일하는 가게 직원이 냉동창고에 들 일이 있어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에 계세요? 직원이 놀라며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미숙은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로 갇혔어요. 미숙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미숙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직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우를 고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정우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겠다고.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배신으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냉동창고에서 겨우 빠져나온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추위보다 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미숙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야, 어떻게 나온 거야? 정우가 아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정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직원이 발견해줘서 나왔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앞으로 조심해. 미숙은 정우의 태어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숙은 불안했습니다. 정우가 언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해차지 몰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미숙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상인들이라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옆 가게 장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 사장님, 제가 급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주실 수 있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뭔 일인데요? 장 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숙은 15호부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장 사장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회사 돈을 확명하고 있고 심지어 저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박정호 사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이에요. 며칠 전에 냉동 창고에 저를 가둬놨어요. 얼어 죽으라고 미묵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장 사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30년을 같이 지낸 사이인데 미숙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박정호 사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장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은 다른 상인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싸움 했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박정호 사장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요. 요즘 갱년기시라 그런가 봐요. 아무도 미숙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다른 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의대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딸이라면 어머니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밀순주가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주야, 엄마가 급한 이야기가 있어.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 엄마, 뭔 소리예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현주가 믿지 못하겠다는 두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를 죽이려고까지 해. 미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현주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숙은 아들 민준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민준이는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일이에요?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상해졌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엄마를 죽이려고 해. 미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정말이야. 아빠가 엄마를 냉동창고에 가뒀어. 얼어 죽으라고. 엄마 진정하세요. 부부싸움 했다고 그런 말 하시면 나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민준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줘, 민준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미숙이 울며 호소했습니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좀 이상해져서 민폐를 끼쳤나 봐요. 정우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아, 박정우 사장님, 부인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장 사장이 동정하는 도로 말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 심해져서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특히 저를 의심하는 피해망상이 심해졌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 치료는 받고 계세요? 장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화를 내서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말 답답합니다. 정우가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병이 그래요. 환자 본인은 모르거든요. 장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져서요. 저를 다른 여자와 바람핀다고 의심해요. 심지어 제가 죽이려 한다고까지 하니까요. 상인들은 모두 정우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부인 좀 달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갱년기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다더라. 이틀 후 미숙이 시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숙을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동정하거나 피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장 사장님, 사람들이 왜 저를 그렇게 봐요? 미숙이 장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장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님, 박정호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부인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뭐라고? 전미 미숙이 놀랐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피해 망상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을 의심하고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장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 사장님, 제가 정신병자로 보여요? 미숙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해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 사장도 정우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가봤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우의 말을 믿고 미숙을 동정하거나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불쌍해라 김 사장님, 박정호 사장도 얼마나 힘들까. 갱년기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 남편을 의심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더라. 병원에 가자고 하면 화낸다던데. 미숙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우의 치밀한 계획에 완전히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미숙아, 시장에서 또 이상한 말 했다며. 정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말이 뭐예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미숙이 대들었습니다. 또 그런 헛소리 하네. 너 정말 정신과 치료 받아야겠어.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게 정상이야. 정우가 반문했습니다. 없는 일이라고요. 당신이 저를 냉동창고에 가둔 게 없는 일이에요. 미숙이 따졌습니다. 또 그 소리네. 너 혼자 장부 뒤지다가 실수로 갇힌 거잖아. 내가 언제 너를 가뒀다고 그래. 정우가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밀어넣었잖아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아, 진정해. 너 지금 상태가 정말 심각해. 이제 가족들까지 걱정하고 있어. 정우가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시킨 다음 두 번째 살인 시도를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미숙은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봐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우의 치밀한 계획에 완전히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미숙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20년간 절친하게 재영숙이었습니다. 명령은 남편과 함께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미숙과 정우 부부와는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영숙이 언니라면 내 말을 믿어줄 거야. 미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왜 이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전나. 영숙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지금 정말 급해. 정우가 이상해졌어. 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무슨 소리야?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확렬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 미숙이 한숨에 털어놓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니? 정우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영숙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언니, 나닥에 의심하는 거야? 20년 친구인데 미숙이 서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 정우는 내가 아는 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너 혹시 갱년기 때문에 언니도 그런 소리야.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미숙아 진정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영숙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다음날 미숙은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영숙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숙아 어서와 영숙이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영숙의 표정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언니, 내가 어제 전화해서 한 말 기억하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해. 그런데 미숙아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영숙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사실 정우가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영숙이 고백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가 너 때문에 많이 걱정된다고 요즘 정신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다고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설마 정우 말을 믿는 거야? 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정우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20년 넘게 지켜본 사람인데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미숙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일 수도 있잖아. 백년기 우울증이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절친마저 정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정신병자로 보여.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치료받으면 되는 거잖아.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영숙이 권유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영숙에게도 뭔가 했다는 걸 이렇게 확신에 찬 태도는 단순히 설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정우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미숙이 추궁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긴 그냥 걱정된다고. 정말로 다른 말을 안 했어? 미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영숙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숙아, 그냥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미숙은 영숙의 태도에서 확신했습니다. 정우가 영숙에게 돈을 줬거나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2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우가 언니한테 얼마를 줬어? 미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영숙이 당황했습니다. 아니면 협박이라도 받았어. 언니가 갑자기 이럴 리 없어. 미숙이 따졌습니다. 미숙아 정말 이상해졌구나. 이제 나까지 의심하네.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숙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현주와 아들 민준이가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왔어요? 현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주와 민준아 갑자기 왜 왔어? 미숙이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우도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현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미숙이 정우를 질려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바람 핀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고까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다가 정말로 엄마 현주가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맞다가 엄마를 왜 해쳐요? 너희들도 안 믿는구나.
미숙이 절망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요.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현주가 의사다운 말투로 권했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너희 아빠가 이상한 거라고.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더 안 좋아요. 민준이가 달랐습니다. 정우가 침착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치료받기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아빠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강제로 미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식들까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다니.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야. 미숙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민준이가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미숙이 절교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계획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번을 고려해보자. 강제번이라니. 미숙이 경악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현주가 의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우의 편에 서 있고 자식들마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합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킨 다음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강제범까지 시키려 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우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뻔했습니다. 정사, 어밀히 다음날 새벽 미숙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 집 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호스가 살짝 빠져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어 미숙이 급히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정우가 놀란 척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호스가 빠져 있었어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정우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일부러 가스를 틀어놓은 것이라는 걸 두 번째 살인 시도였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죠? 미숙이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가스를 틀어놔? 정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또 사고로 위장하려던 거지. 가스 중독사로 만들려고.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심각하다. 가스 호스가 허거워서 빠진 건데 그걸 내가 일부러 했다고 생각해.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안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 미숙이 따졌습니다. 증거, 내가 증거를 대야 해. 미숙아, 너 정말 병원에 가야겠어. 정우가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그때 현주와 민준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또 아빠를 의심하고 있어.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아빠가 일부러 그랬다고 하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고예요.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해요? 현주가 미숙을 말렸습니다.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모시고 갈게요. 민준이도 동의했습니다. 미숙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정우의 두 번째 살인 시도도 실패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정우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위기에 처한 미숙은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만 병원 가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숙이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세요? 현주가 피곤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래도 안 믿으면 병원에 갈게요. 미숙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잠깐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엄마 말씀 들어보자. 민윤이가 동의했습니다.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서울에서 수진이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 그 여자는 한성수산이라는 회사에서 일해. 엄마 또 그 소리예요?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봐. 그 여자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아빠와 각자 거래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어. 미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숙아, 그만해. 정우가 제재했습니다. 안 그만. 그리고 아빠가 내 명의로 힐을 5건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미숙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정말이. 냉동창고 사무실에서 보험 증서를 봤어. 내가 모르게 가입한 거야.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보험 말이야. 그건 내가 너 생각해서 든 거야.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거짓말.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었어. 미숙이 반박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보험료 냈는데 수익자가 남이면 되겠어. 정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이 따졌습니다. 말했는데 네가 기억 못하는 거야. 요즘 깜빡깜빡하잖아. 정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주가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보험에 들었어요. 응, 엄마, 나이도 있고 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거야. 정우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께 미리 말씀드렸어야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는 미리 말할게. 정우가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미숙은 답답했습니다. 정우가 너무나 능숙하게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성수산과의 거래는 뭐예요? 미숙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성수산, 우리 거래처 중 하나야. 그게 뭐 어때서? 정우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각자 거래잖아요. 실제로는 저렴한 생선을 보냐면서 서류상으로는 비싸게 속이고 있어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숙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아, 그건 네가 잘못 본 거야. 거래처마다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2개의 다른 장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미숙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초안이랑 정본의 차일 수도 있잖아요. 현주가 정우를 두둔했습니다. 미숙은 자식들마저 정우의 편을 서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보자. 냉동창고 사무실에 가서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엄마가 착각한 건데 착각이라면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미숙이 고집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빠를 계속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준이가 미숙을 말렸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라고.
미숙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숙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에 분명히 수진이와의 연락 기록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당신 휴대폰 좀 봅시다. 미숙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왜 정우가 경계했습니까? 수진이라는 여자와 연락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정말 심각하다. 내 휴대폰까지 뒤지겠다고 정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그것도 못 보여줘요. 미숙이 따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완전히 의심병에 걸렸어.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휴대폰 보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안심하실 거예요.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봐. 미숙이 휴대폰을 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미리 삭제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없네요. 미숙이 실망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들이었지만 한 개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시 잘 도착했어요. 내일 만나요. 시옷 이건 뭐예요? 미숙이 그 메시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정우가 메시지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거래처 직원이야. 성이 송씨거든. 시옷가 송씨라고요. 미숙이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송 부장이라는 사람이야.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워낙 치밀하게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됐죠? 아빠한테 잘못된 게 없잖아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를 냉동창고에 가던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미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민준이가 피곤했습니다. 정말이야. 분명히 아빠가 나를 밀어놓고 문을 잠갔어. 미숙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미숙아, 그날 나는 서울에 있었어. 어떻게 너를 가도 정우가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돌아왔었어요. 미숙이 반박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날 늦게까지 서울에 계셨어요. 밤에 들어오셨다고요. 현주가 정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미숙은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정우가 자신을 가뒀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가뒀다는 거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가두지 않았어. 네가 혼자 들어갔다가 문이 고장나서 갇힌 거야.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문이 고장났다고요? 미숙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그 후에 소리했어. 이제 잘 작동해. 정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져 있었고 가족들은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미숙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엄마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치료받자. 나도 너 때문에 많이 걱정돼. 당신이 걱정이라고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현주가 미숙을 제재했습니다. 미숙은 완전히 막 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든 증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에게 마지막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은행 기록이었습니다. 한성 수산과의 거래 기록이 은행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봅시다. 미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행을 왜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한성 수산과의 거래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요. 정말 정상적인 거래인지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은행 기록까지는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수가 그런 걸 뭐하러 확인해 정우가 막으려 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확인해도 되잖아요. 미숙이 고집했습니다. 가족들도 미숙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확인해 보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은행에 가자. 정우가 마지막에 동의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은행 기록에서 분명히 뭔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구멍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발견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 상담실 안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미숙은 손을 떨며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녀 현주와 민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확인해보니 한성수산과의 거래 내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식 거래로 보이고요. 금액도 문제 없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들었지, 다 정상이라잖아. 괜히 헛것 본 것 가지고 난리치지 말. 현주가 조심스럽게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됐잖아요. 아빠는 잘못하신 게 없으세요. 민준도 못마땅한 듯 말했다. 엄마, 이쯤이면 됐어요. 더 하시면 저희가 다 민망해요.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장부를 봤는데 분명히 조작된 기록이었는데. 정우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도 헛소리 할 거야. 네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줄 알아. 그 순간 상담실 문이 빚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이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벌개져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벌개져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씨,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허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철수는 손을 옮겨진 채 목소리를 떨며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냉동창고에서 사모님이 갇혀 계실 때 제가 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문을 잠그시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정우가 이를 갈다가 섰습니다. 닥쳐,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봤다고 그래.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찍어놨습니다. 작은 화면소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냉동창고 앞 미숙과 정우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 정우가 미숙을 냉동창고로 우겨넣고 문을 닫고 잠그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상담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압박이 다 뭐예요? 엄마 말씀이 사실이었잖아요. 정우는 식은땀 흘리며 벌어 외쳤습니다. 그딴 거 믿지 마라. 저 자식이나 모함하려고 꾸민 거야. 영상 같은 거 조작하면 그만이지.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건 조작이 아니에요. 다 그대로 찍힌 거잖아. 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들까지 왜 그러니? 아빠를 믿어야지. 남의 말 듣고 아빠를 의심해. 그러나 민주는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아빠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 있죠? 블랙박스,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타지 마라. 거기 뭐 찍힌 것도 없어. 하지만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괜히 숨길 게 없으면 보여주실 수 있죠?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곧장 은행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우의 차비 민준이 손을 떨며 블랙박스 저장용 메모리집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저녁 무렵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차비 인도를 찍은 화면이었는데 정우가 낯선 여인과 나란히 서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정수희, 이제 아내분 정리하시고 저랑 새 출발해요. 10억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 조금만 기다려. 미숙이만 사라지면 다 우릴 거야. 현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마 말씀이 다 사실이었네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내 말을 믿어주는 거니. 민주는 분노의 주먹을 떨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엄마를 30년간 헌신하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실 수가 있어요. 정우의 얼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절망과 당혹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노트북 화면 속에서 재생되던 영상이 끝나자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엄마 말씀 다 사실이었잖아. 그동안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시고 시장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버럭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저 영상 저거 다 우연히 찍힌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현주는 눈가가 젖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가족한테. 정우는 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도 몰라서 그래. 30년 동안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아. 매일 같이 시장에서 비린내 맡으며 빚 갚고 거래처에 머리 숙이고 다 나 혼자 책임졌어. 그런데 이 여자는 항상 내 발반만 잡았다고. 미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발목을 잡았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나가고 냉동 창고 정리하고 거래처 눈치까지 보며 얼마나 함께 했는데 그걸 발목이라고 하세요?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네가 뭘 했다고 잘난 척이야. 이제 난 새 인생을 살 거야. 너만 사라지면 막 끝이야.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주차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민준과 현주가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만 사라지면 된다고요. 정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은행 보안팀 직원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미 경찰이 호출된 상태였습니다. 철수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잡아가도 아무 소용없어. 다 오해라고. 이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 하지만 경찰들이 달려와 정우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발바둥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법정 재판정하는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피고인 최수진 두 사람은 공모하여 회사 돈 수십법을 횡령하고 김미숙 심영희로 10억 원 보험을 들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냉동창고 앞에서 정우가 문을 잠그는 영상, 그리고 차 블랙박스 찍힌 두 사람의 애정 행각과 살인모의 대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검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돈과 욕망을 위해 30년을 헌신한 아내를 죽이려 한 것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징역 20년, 피고인 최수진 징역 12년. 법정은 술렁었고 정우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끝날 리가. 수지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경찰이 두 사람을 호송해 나가자 방청석의 시선은 모두 미숙에게 향했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오랜만에 당당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해안가에 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미숙은 다시 새벽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가야죠. 경매장이 활기를 띠며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숙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배신과 상처로 끝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고등어 상자를 힘껏 들어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을 빼앗겼지만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겠다. 바람 속에서 미숙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고도 작습니다. 돈과 욕망은 손에 준 듯해도 한순간에 흩날리는 모래알과 갖고 진정으로 남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에 믿음과 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30년이 세월 동안 쌓은 정을 무너뜨린 것은 거짓과 배신이었지만 끝내 사람을 살려낸 힘은 작은 진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욕심을 좇아 평생을 허비하고 누군가는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버텁니다.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진심과 정은 끝내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